2004년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한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생 관공서에서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저는 목욕탕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욕탕 건물을 지으면서 저는 1층에는 여탕, 2층에는 남탕, 그리고 3층에는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는 살림집을 두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일과 삶이 한 건물 안에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공무원 시절 도면을 보고 공사를 감독하던 경험이 이때 나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문을 열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은퇴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일터를 얻으신 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국수 장사, 소금 장사, 건어물 장사를 하며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번에는 목욕탕 카운터에 앉으셨습니다. 연세가 이미 많으셨음에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산을 하셨습니다. 목욕탕이라는 업종은 다른 장사와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기상이었습니다. 손님을 받으려면 물을 데우고 탕에 물을 채우고 시설을 미리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야 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 새벽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카운터와 여탕 쪽을 챙기시면 저는 보일러와 남탕 쪽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저희 모자는 그렇게 하루를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국수를 삶던 손으로, 소금을 팔던 손으로, 건어물을 다듬던 손으로 어머니는 이제 목욕탕 카운터에서 목욕비를 받고 샴푸와 린스, 칫솔과 면도기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어머니의 셈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평생 장사를 하며 쌓아온 감각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새삼 놀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라는 업종에는 또 다른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쉬는 날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목욕탕은 한 달에 딱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만 쉬었습니다. 그 외에는 매일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저희 가족은 자유롭게 여행 한번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명절이나 연휴에 가족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아내까지 저희 가족은 늘 교대로 카운터를 지키며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목욕탕이라는 일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꼭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어르신들을 목욕탕에 무료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미리 동네 어르신들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목욕값 받지 않을 테니 편하게 오셔서 몸 좀 씻고 가시라고요. 그날 하루는 목욕탕 수입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도 어머니는 그 전통을 몇 년이고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오셨음에도 나눔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탕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공간을 넘어서 저희 가족 모두가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제 남동생의 가족도 자주 저희 목욕탕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나 명절이면 큰아들인 저희 가족과 동생네 가족이 한데 모여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방황했던 청년 시절을 지나온 저에게 그 시간들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자유롭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가족들이 이렇게 자주 모여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던 일상에 2010년 어느 날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해오시며 몸이 많이 상해 계셨습니다. 연세도 이미 많으셨고 지병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이어가시던 어머니는 결국 연세와 지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새벽 사시를 저와 함께 열어주셨던 어머니, 가난한 시댁으로 시집와 땅을 팔고 불탄 가게를 사서 국수를 팔고 소금을 팔고 건어물을 팔고 마지막에는 목욕탕 카운터를 지키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떠나보내던 순간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목욕탕 카운터, 그 자리를 이제 저 혼자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목욕탕 문은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목욕탕을 찾았고 저희 가족은 슬픔을 안은 채로 다시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새벽 준비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누어 하던 일을 이제는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받고 시설을 점검하는 일은 몸에 조금씩 부담으로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제 몸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나누어 하던 일을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탕에 물을 채우고 시설을 점검하고 카운터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목욕탕 문을 열어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리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몸에서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 설명하기 힘든 컨디션 저하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오랜 세월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왔으니 몸이 축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저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희귀암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병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랜 세월 불규칙한 수면 패턴, 그러니까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던 생활이 몸에 누적된 무리를 줬을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어쩐지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이어온 새벽의 습관이 결국 제 몸에 이런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저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희귀암이라는 병은 흔한 암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치료 정보도 제한적이었고 저는 그저 의료진을 믿고 처방받은 대로 성실히 치료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다스리기 위해 먹던 약이 제 몸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노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회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월과 병이 함께 제 몸에 새겨놓은 흔적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다고 해서 목욕탕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이 목욕탕은 저와 어머니가 함께 일궈온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계속해서 새벽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도와주었지만 예전 같은 활력으로 일을 해내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시설도 세월과 함께 낡아갔습니다.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기도 했고 배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웬만한 문제는 직접 고쳐보려고 애썼습니다. 오랜 세월 목욕탕을 운영하며 쌓인 경험 덕분에 어지간한 시설 문제는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쓸 수 없는 큰 고장이 생기면 전문가를 불러 수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고 노후화된 건물을 유지하는 일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저희 목욕탕이 자리한 동네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이 지역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구도심이 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떠났고 남아있는 주민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자연히 목욕탕을 찾는 손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대의 흐름도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목욕탕이 하나씩 있는 게 당연했지만 언젠가부터는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에 딸린 고급 사우나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시설,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갖춘 곳들과 비교하면 저희 같은 작은 동네 목욕탕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목욕탕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해야 할지 매일 밤 그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목욕탕을 그만두고 몸을 편히 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희귀암이라는 병을 안고 10년 가까이 버텨온 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 담긴 어머니와의 추억, 오랜 세월 저희 목욕탕을 찾아준 단골 손님들과의 정을 생각하면 쉽게 문을 닫을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목욕탕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맞으시던 곳이었고 저와 남동생 가족이 주말마다 모여 고기를 구워 먹던 곳이었고 어버이날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무료로 모시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 모든 시간과 추억을 함께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놓고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희귀암 진단을 받은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저는 조금씩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평생을 함께한 이 목욕탕 그 중에서도 3층에 있는 저희 가족의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한 국수집 아들로 태어나 양양에서 속초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인하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오일 쇼크로 좌절하고 해외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어 터널을 뚫고 태풍과 맞서 싸우고 명예퇴직 후에는 목욕탕을 일구며 어머니와 함께 새벽을 열었던 저의 인생은 그렇게 목욕탕 3층, 가족이 지켜보는 곳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방황했던 청년 시절, 묵묵히 지역을 지킨 공직 생활,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또 어머니 없이 홀로 지켜낸 목욕탕의 새벽까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성실함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담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낸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 큰아버지와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혹시 동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꼭 처음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이야기, 평생 기억하고 싶은 제 가족 이야기. 여러분들도 본인 또는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제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